안녕하세요. 본 강좌는 타이젠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IoT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5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30분 분량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전 필요한 용어 및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타이젠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를 응용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타스크 처리 메커니즘 구조 및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세스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와 스레드 간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와 이벤트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특징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핸들과 콜백 함수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스택과 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원을 제어하고 관리하며 응용 프로그램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한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제 드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뭐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종류들, 뭐 노트북이라든지 요즘 이제 노트북 데스크탑보다는 이제 노트북을 많이 휴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용도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치들이 많죠. 뭐 스마트워치 등등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요즘 좀 자동차도 전부 다 전자 장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 자동차로 가게 되면 더더욱더 그럴 거고요. 항공기, 뭐 선박, 뭐 다양하죠. 뭐 전철, 뭐 요즘 뭐 기차란 말보다는 전부 다 이제 그 전동차 개념으로 전부 다 뭐랄까요, 전자화된 기차들이죠. 근데 이러한 전자 장치들은 그냥 뭐 하드웨어적으로만 다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또는 메모리, IO 디바이스 장치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운영체제가 이제 하드웨어들을 다 핸들링해서 그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이제 상단의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기능들이 포진을 해서 상단의 시스템과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뭐 다음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메모리 관리 기능이라든지 프로세서 관리 기능, 뭐 다양한 기능들이 저렇게 분할이 돼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가 없다면은 이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그 하드웨어로 일일이 컨트롤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노력도 많이 들고요. 코스트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체제로 한꺼풀 이렇게 씌워놓게 되면 사용자들이 그 정해진 API 인터페이스를 갖고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현재 운영체제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듯이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아이폰에 쓰고 있는 iOS. 요건 이제 스마트폰 작은 그 IO 기기 장치들에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이제 요즘 휴대폰 쪽으로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 자체는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 시스템으로 유명하죠. 그 운영 체제로 현재 윈도우 10으로 해서 뭐 오피스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맥OS. 이거는 이제 애플 컴퓨터의 운영 체제입니다만 주로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이라는 곳에 장착이 되는 좀 헤비급 운영 체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프리웨어 버전인 리눅스. 리눅스는 이제 그 뭐 거의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OS인데 요즘 이제 우분투 계열이 더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죠. 버전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형 장치라든지 그 IoT 장치에 많이 이식돼서 운영되고 있는 타이젠, 삼성에서 개발한 거죠. 삼성의 주력이 돼서 이제 인텔 이런 쪽하고 연합이 돼서 개발한 타이젠. 타이젠이 이제 많이 또 활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커널이라고 하는 코어 중심으로 프로세스 관리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동기화 및 통신 서비스 기능, 파일 및 입출력 관리 기능 이런 부류의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기능은 이제 프로세서 스레드를 스케줄링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수행하고 어떤 것을 정지시키고 뭐 이런 프로세스 생성과 제거 또는 시작과 정지 또 리스케줄링 이런 상태 관리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또한 이제 그 CPU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CPU에 어떤 프로세스를 할당할 건지 또는 어떤 스레드를 할당할 건지 요즘은 CPU 멀티코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스레드별로 그 코어들이 할당해서 다중 처리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스레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모리상에 이제 상주했을 때 이제 붙이는 명칭인데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제 메모리로 오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할당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쓰여있던 메모리들도 회수되겠죠. 이러한 메모리 관리 기능을 하는 것이 메모리 관리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인 주소와 논리적인 주소 간의 매핑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지컬 어드레스를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를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누수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로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가 침범되지 않도록 그러한 바이올레이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통신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통신 프로토콜의 다양한 프로토콜들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네트워크가 요즘 대세가 되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 관리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과 그 폴더, 디렉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시스템을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성, 변경 이런 구조 관리들을 합니다. 파일도 다양한 정보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삭제한 날짜인지 소유주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사이즈는 얼마인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리해 주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 간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입출력 장치의 스케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통신 프로토콜과 연동시킨다든지 I/O 장치들과 연동한다든지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API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입니다. 기타 또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그 컴파일러, 링케이지 에디터, 뭐 스크린 에디터, VI 에디터 등등 다양한 유틸리티와 라이브러리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OS의 이제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세서 생명주기, 프로세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준비 상태에 있다가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실행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수행이 종료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트랜지션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 뉴 상태에 있다가 이제 프로세스가 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레디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레디 상태에 있는 것은 이제 CPU로 할당받기 위해서 이제 그 대기 상태에 있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CPU가 할당이 되면 이제 러닝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인터럽트라 지금 어떤 이벤트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빠집니다. 뭔가를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 경우에 인터럽트 걸려서 레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인터럽트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 다시 러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러닝 상태에 있다가도 이제 웨이트 상태로 빠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장기간 기다려야 될 경우 입출력 장치가 느리다 보니까 뭐 파일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스크랑 하다 보면은 이제 CPU는 빠르고 CPU가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너는 좀 웨이팅 상태에 있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대용량 전송이 끝나면은 곧바로 러닝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레디 상태로 가서 또 CPU가 할당되길 기다립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수행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복잡한 이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굉장히 좀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 수행이 끝나면은 터멘트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뉴 상태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가고 레디 상태에서 실행 준비를 하는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스케줄러가 너는 CPU 할당받아서 수행해. 그러면 그때 이제 러닝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이 CPU 권한은 CPU가 할당받아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원인에서 이제 레디 상태로 갔다 또 웨이트 상태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미네이트 상태로 가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이클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우리는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스케줄링 하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특정 프로세스만 이제 작동이 되면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 중에 프로세스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하나의 완전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메모리 내에 코드, 데이터, 힙브 영역, 스택 영역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세스와는 자신의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프로세스 내에는 코드, 데이터, 스택, 힙 이런 영역이 있는데 코드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코드 명령어들이 이제 저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글로벌 데이터라든지 여러 데이터들 저장되고, 스택은 이제 다음에 배우겠습니다는 스택 오퍼레이션으로 사용되고, 힙은 또 어떤 동적 데이터를 할당해서 사용되는 이런 이제 영역별로 어떤 메모리 내 영역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걸 좀 더 살펴보면 코드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프로그램 코드를 지정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굉장히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현재 내 프로세스에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이러한 값을 잃어버리면 이제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소중하게 이제 코드 영역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보면 이제 글로벌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하는 영역입니다. 스태틱 데이터 같은 경우도 스태틱 데이터도 이제 변하면 누구나 공용으로 쓰고 이제 한 개로만 존재하는 정적인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힙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우리가 이제 메모리 얼럭 펑션 이런 것들 쓰게 되면 메모리 할당받지 않습니까?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할당받은 메모리들은 이제 내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 힙 영역에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로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이게 이 영역이 힙 영역입니다. 이제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적 문제 로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컬 변수들을 저장하는 또는 이제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사용된 자기 스스로가 쓰다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임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어드레스들. 우리가 이제 펑션 콜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돌아올 주소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데 스택 영역으로 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갖고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스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의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프로세스도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가 될 수 있고 스레드도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걸 공통적으로 타스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서 쓰는 용어들은 보통 이제 어떤 타스크 스케일링, 프로세스 스케일이라는 말도 쓰지만 타스크 스케일링에서 이런 타스크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이번엔 스레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스택 영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보다는 이제 가벼운 구조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프로세스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스레드들은 이제 한 프로세스 내에서 이제 하나의 조그맣게 타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들을 되는데, 한 프로세스 내 다중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돼서 사용이 됩니다. 다중 프로세스
다중 스레드 각각은 이제 동일 프로세서 내 공간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공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스레드 간에 이제 컨플릭트,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을 이제 방지한다기보다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뮤텍스라는 메커니즘을 씁니다. 뮤추얼 이제 어떤 익스클루전 개념인데 상호 이제 배제 영역을 도와서 하는 건데, 이 뮤텍스라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제 스레드 간 통신의 문제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는 이제 요즘 이제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코어가 이제 10개, 막 8개, 4개 막 이제 짝수들 존재하는데, 병렬 처리 프로세싱이 가능하게끔 스레드별로 이제 각각 코어가 할당돼서 프로세서가 할당돼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병렬 처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는 그러한 역할도 스레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잠깐 보던 프로세서 내에 이제 여러 개 프로세서 스레드들이 존재하는데, 스레드는 이제 스택만 존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고유 스택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 안에도 이제 펑션 콜 같은 게 일어나니까요. 이제 그런 용도로만 쓰고, 실제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쉐어드 프로세서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공유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뮤텍스라는 메커니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프로세서보다는 아주 작은, 라이트한, 가벼운 그런 규모지만은 일 처리 상태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스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와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고 처리되는 사건의 일체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폭넓은 의미죠. 타스크한 수행 순서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정된 이벤트 발생까지 타스크를 웨이팅 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일단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어떤 일부터 먼저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발생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틴을 이벤트 핸들러 또는 이벤트 리스너라고 합니다. 어떤 인터럽트 또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이벤트나 인터럽트가 요즘 다 혼용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루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고, 또는 요즘 또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고 콜백 함수 개념으로서 리스너 듣는다는 거죠. 뭔가 오기만을 이벤트가 발생한 가 있나 없나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그래서 리스너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이제 이러한 처리 루틴을 핸들러 또는 리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터럽트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인터럽트는 하이 레벨, 다시 말하면 IO 디바이스 레벨, 머신 레벨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이 레벨 장치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이벤트를 보통 이제 인터럽트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 예기치 않는 익셉션 에러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 시 실행 중인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작업을 하고 이제 다 수행이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입력키가 이제 눌러졌다든지 통신 채널에 새 데이터가 도착했다든지 데이터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서비스 루틴이 수행돼서 다음 일을 또 진행하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보통 이제 데이지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인터럽트가 발생돼도 그거를 무조건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 처리하는 루틴은 우리는 인터럽트 핸들러 또는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처리하는 루틴을 인터럽트 핸들러 또는 ISR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방식과는 이제 상반된 건데 이제 폴링 방식이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계속 일정 주기 단위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인터럽트는 어떤 경우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가 되는데, 폴링은 계속 자기가 스스로 있나 없나 이벤트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체크하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 폴링 방식입니다. 인터럽트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일 수 있는데요.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폴링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인터럽트, 폴링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벤트와 인터럽트 중 이제 다음 인터럽트에 대해서 좀 또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중년제 우선순위인데요. 가장 이제 우선순위 높은 게 전원이 있어요. 파워 페일. 파워가 나가면은 뭐 정보도 잃고 뭐 시스템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안 됐을 경우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제 페일되면은 이제 무전전 장치, UPS라는 장치를 이제 가동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도록 전원 이상 페일의 인터럽트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타이머가 이제 일정 주기 단위로 이제 5ms라든지 50ms 또 1s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제 타임과 이벤트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로세서 스케줄링 프로그램을 어떤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제 입출력 요구라든지 또 입출력 종료가 됐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그걸 요청했을 때 또 데이터가 전송이 완료됐을 때 이럴 때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서비스 루틴이 수행되고 이래서 자기가 또 본인의 업무를 복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크기가 넘쳐섰다든지 언더플로우 최소 사이즈를 벗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그 슈퍼바이저에서 강제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볼 것 같으면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수행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타이머에서 주기로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I/O 요구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I/O 인터럽트가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인터럽트는 어떤 입력 출력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I라고 하는 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점프를 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이제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되죠. 그 처리사항이 완료가 되면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 복귀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본인의 업무를 다시 또 수행하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그 인터럽트 처리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처리하던 일을 중단하고 현재 처리해야 할 때 사용됐던 각종 상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레스타라든지 여러 로컬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택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항상 스택을 쓰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정보를 스택에 저장한 다음에 ISR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루틴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인터럽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 루틴을 수행합니다. 이제 수행이 다 끝나면은 아까 저장했던 스택에 보존했던 정보들을 다시 회수해서 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전에 수행했던 어드레스가 어딘지 이것도 다 스택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그 스택에서 꺼내서 원래 프로그램이 수행됐던 그 다음 번지로 복귀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과정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핸들과 콜백 함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루틴이 있는 그 주소에 부여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와 번호가 이제 한 쌍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리소스 주소와 핸들의 쌍으로 이루어진 핸들 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뭐 이벤트 서비스 루틴, 여기에 이제 핸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안에 테이블 안에 리소스 필드가 있고 리소스 주소 필드죠, 어드레스 필드. 그다음에 이거에 부여된 핸들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입장이든지 외부에서는 리소스 주소로 그 서비스 루틴을 액세스하는 게 아니고 핸들 번호 부여된 핸들 번호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리소스 주소로 변환이 돼서 그 서비스 루틴이 수행되는 이런 형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주소로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핸들 번호로 간접 접근되어 서비스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핸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비스 루틴, 그러니까 핸들에서 서비스가 되는 루틴을 우리는 핸들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콜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될 때 실행되도록 매개 변수와 함께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함수 그 자체는 이제 콜백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떤 곧바로 수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등록을 해놓으면 시스템에 등록해놓으면 시스템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네 그러면 이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펑션이 이거가 있네 하면서 그 펑션을 호출시켜주는 그 함수가 바로 콜백 함수입니다. 또 이런 개념 말고 이제 함수를 파라미터 변수로 전달해서 실행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일반적 콜백 함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그 파라미터가 나중은 아니지만 그 받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그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함수도 하나의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하느냐 아니면 파라미터 전달은 했지만은 곧바로 수행되느냐 그런 구분이 있지만은 이러한 유형들을 다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이제 발생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콜백 함수가 이제 호출돼서 실행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동기 방식이 아니고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것이죠.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싱크로너스 방식에서 꼭 내가 요청했을 때 곧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그것은 이제 비동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전달할 때는 콜백 함수의 포인터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포인터가 바로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핸들과 콜백 함수는 다 어떤 서비스를 처리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의 개념인데 약간의 이제 개념은 좀 다르죠. 요 콜백 함수가 수행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함수를 정해 놓습니다. 사용자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콜백 함수가 수행되게끔 해달라 이런 이벤트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요건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시스템에 요청합니다. 그럼 콜백 함수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겠죠. 물론 이제 핸들과 콜백 함수가 하나의 쌍을 이어서 등록이 딱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내부적 시스템 이벤트 핸들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네 하면서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콜백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를 실행시켜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 콜백 함수입니다. 스택과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입니다. 스택과 큐는 그 컴퓨터 내부의 프로그램들이 처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스택은 뭐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넷 서비스 루틴에서도 스택을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 내부는 물론 프로그램 펑션 콜에도 당연히 스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택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죠. 스택은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거나 뺄 수 있는 선형 구조입니다.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맨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지정해 주는 어떤 관리 포인터들인데 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스택에 저장된 그 공간을 이제 알게 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서 할까요? 지금 그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하이 어드레스에서 로우 어드레스로 이제 보통 이렇게 까꾸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할당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위쪽부터 할당이 되지만 스택은 밑에서도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현재 이게 보이는 스택은 지금 현재 5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현재 이제 4개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알파벳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럴 때 탑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넣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탑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맨 꼭대기 위치에 이제 2라고 하는 그러한 값을 넣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탑-1에 위치해 있다가 하나가 저장이 되면은 탑이라고 하는 위치가 하나 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팝이라고 넣을 때 이제 푸시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뺄 때, 사용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팝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발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팝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때는 이 탑에 대한 포인트 위치가 밑으로 또 마이너스 1만큼 다운이 되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한쪽에서는 푸시를 이용해서 계속 넣고 한쪽은 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빼내는 이러한 오퍼레이션 구조가 스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맨 꼭대기에 라스트인 마지막 꼭대기에 저장이 되는 거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폴스탑 제일 먼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밑에서부터 뺄 수가 없습니다. 스택은.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구조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택의 용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함수 호출 시 현재 정보를 저장하고 리턴 시 호출하기 전 그 상태의 정보를 다시 복구시켜서 그 다음부터 이 프로그램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복잡하죠, 그림이. 펑션이 콜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보신 것처럼 n-3라고 하는 펑션이 n-2를 부르고 n-2라고 하는 펑션이 n-1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n1을 부르는 이렇게 이제 여러 단계의 그 펑션 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리턴돼서 이제 다시 원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 네스트 된 상태로 펑션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우측에 그 스택 구조를 볼 것 같으면 한 번 펑션 콜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 이제 n3에서 n2가 일어났을 경우인데 현재 그 보면은 n2를 콜하게 되면은 요 n2에 해당되는 현재까지 정보들 로컬 변수라든지 레지스터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리턴 어드레스 요거 다음에 수행해야 할 리턴 어드레스 저장했죠. 그러면서 그 저장된 값을 갖고서 n2 펑션을 가서 n2를 수행하고 다시 n1 펑션을 콜하게 되면 또 n1에 갖고 있던 로컬 정보사 레지스터 정보가 여기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n1로 가서 그 함수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때마다 이 스택에 현재 상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n5 다시 말해서 n 펑션이 끝나서 데려갈 때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복구가 돼서 그 n1이 리턴되는 그 시점 요 위치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n1이 끝나서 n2로 복귀하는 시점 여기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이 계속 그 로컬 변수와 레지스터 정보를 저장하면서 계속 이제 늘어나는 메모리 사용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을 이용했다가 다시 복귀할 때는 회수해갖고 다시 메모리가 이제 시스템에 반납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스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하이 어드레스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모양이 되는데 사실 이 그림과 이제 반대돼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이 어드레스부터 자라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택은 last in, first out으로 작동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의 기능은 선입선출,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작동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다. 한쪽에는 삽입작용, 반대편에는 이제 삭제작용이 일어나는데 삽입을 보통 이제 인큐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삭제를 DQ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스택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디케이터, 지시하는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 그 삭제되는 포인터를 이제 프론트 또는 헤드라고 부르고 또 삽입되는 그 인디케이터 위치를 리어 또는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냐 뒤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디케이터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개의 인디케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리어 여기서 이제 프론트 리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삽입되는 속도, 인큐잉 되는 속도랑 삭제된, 발치된 속도, 디키잉 속도가 이제 그 불균형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막 인큐 값이 막 들어가게 되면 이제 풀이 나겠죠. 큐 사이즈 풀이 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형 큐, 리니어 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프론트 값이 계속 커져서 메모리가 이제 뭐 커지게 되면 메모리가 이제
낭비도 남지 않고 메모리 공간을 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형 큐보다는 이제 서큘러 큐라고 해서 원형 큐 구조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선형 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큐가 이제 이렇게 이제 7개 정도 지금 차 있는데, 프론트, 맨 처음에 이제 프론트가 제로겠죠. 리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값이 쌓이게 되면 이쪽으로 막 인서스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쌓이게 되면 리어 포인트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한 개, 두 개 있다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근데 한쪽에서 또 프론트 데이터를 갖고 갑니다. 막. 그럼 이제 프론트는 또 뒤따라가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이제 리어를 초과하겠죠. 이제 초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리어라고 하는 포인트는 유효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큐에서 유효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끝을 알려주는 포인터가 되는 거고, 프론트는 큐 내 시작되는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틀어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의 서로가를 조절, 서로 비교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인킹되고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나가는 이러한 first in first 방식으로 이용되는 게 이제 큐입니다. 근데 이제 큐가 이 리니어 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이제 막 한쪽에서는 살펴면 계속 메모리 공간이 뭐 끝없이 가고 프론트 또 뒤 쫓아가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앞과 뒤를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이 앞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항상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가 항상 고안해서 있기 때문에 이 오버플로우 할 염려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된 것이 서큘러 큐입니다. 서큘러 큐는 뭐 항상 이 환영 구조를 해갖고 뭐 데이터 고갈의 문제도 없고 계속해서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버풀이 돼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 오버풀을 인정하면서 프론트가 리어 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뭐 풀이 됐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서큘러 큐가 그렇게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큐의 용도입니다. 큐의 용도는 뭐 버퍼링, 입력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 입력 데이터 들어온 거를 버퍼에 저장하고 있다가 또 필요한 사람들이 또 그걸 막 갖고 가겠죠.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버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출력의 균형, 입력과 출력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CPU는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중간에 버퍼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버퍼링 개념에 의해서 움직일 때 Q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버퍼도 뭐 이렇게 한 큰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쪼개서 블록 단위로 이제 존재를 해서 그 블록 하나가 하나의 Q 원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하나의 그 큰 버퍼 풀로 만들어서 Q 용도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상태 리스트, 레디 큐, 러닝 큐, 웨이팅 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큐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특성이 많은 이벤트 큐도 있을 거고요. 타임 뭐 큐도 있고 굉장히 큐들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이런 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